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화책 사파가예요. 프리랜서라서 작업은 재택근무로 하고 있어요. 남편은 친구와 함께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데 벌이가 꽤 괜찮은 편이죠. 우리 집엔 저랑 남편 외에 시아버님도 함께 살고 있어요. 사실 아버님과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 보니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이런 절 보고 주변에선 대단하다고들 해요. 시아버님 모시는 게 뭐 그리 대단할 일이냐고요? 사실 거기엔 약간의 사정이 있거든요. 가슴 아픈 가정사가요. 저희 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세요.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로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후에 뇌졸중 진단까지 받으신 상태죠. 그 후로 거동은 물론 주위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저도 처음부터 몸 아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생각은 없었어요. 상황이 그러니 모시게 된 거죠. 제 남편은 사남매 중에 막내로 위로 형 둘과 누나 한 명이 있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집안의 눈엣 가시였대요. 어머님과 형들 그리고 누나한테요. 이미 든든한 두 아들과 살림 미천인 딸까지 있으니 딱 됐다 하는 찰나에 계획에 없는 넷째가 태어나서 어머님은 무척 황당하셨다나 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입만 늘었다고요. 그래서일까요? 남편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암울한 기억뿐이래요. 늘 혼났던 기억과 어머님의 푸념이 떠올라서죠.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자신을 낳아준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살았으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언젠가는 하도 억울해서 악을 쓰고 대들다 죽도록 맞기도 했다더군요. 엄마가 그럴 정도니 형제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어린 동생을 보살펴주긴커녕 늘 종부리듯 했다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아버님이셨죠. 당시 시부모님은 주말 부부셨는데 아버님 일터가 지방에 있어서 그랬대요. 금요일 밤에 오셔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남편은 늘 금요일 밤을 손꼽아 기다렸다더군요. 아버님은 자식들을 차별하진 않았지만 유독 막내인 남편을 특히 아끼셨대요. 볼 때마다 안아주고 놀아주실 정도로요. 그러니 남편이 아버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어머님이 남편을 못마땅해 하는 걸 알고 계셔서 더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방학이 되면 남편은 아버님을 따라 아버님 숙소에서 지내곤 했대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자긴 일찌감치 나쁜 선택을 해서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살린 건 아버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엄마와 형제들의 구박도 꿋꿋이 참고 버텼대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된 남편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의 외도였죠. 몰래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남편이 목격한 거예요. 한 번은 아버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새벽녘에 애인을 안방까지 불러 관계를 갖기도 했다더군요. 사춘기였던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님께 알릴 용기가 나지 않더래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 아버님과 떨어져 살게 될까봐 어린 마음에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분노를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더욱 공부에 매진했대요. 꼭 성공해서 아버님과 둘이 살려고요. 성적이 좋았던 남편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을 알기에 욕심을 부릴 수만은 없었죠. 그렇다고 손 놓고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다나 봐요. 하지만 중학생 벌이가 오죽했겠어요. 고작 해야 용돈벌이 정도였죠. 그래서 빨리 취직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고1 담임선생님께 상황을 얘기했더니 성적 장학금을 노려보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시더래요.
그렇게 다시 남편은 희망이 생겼고 전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대요. 게다가 이후로도 담임 선생님은 많은 도움을 주셨고 덕분에 남편은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죠. 이후 선생님께서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까지 알아봐 주셨대요. 그 덕분에 남편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합격 소식에 기뻐한 건 가족 중 아버님 뿐이셨대요. 심지어 형들과 누나는 남편이 대학에 합격한 사실조차 몰랐다네요. 다들 살기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암튼 대학에 들어간 남편은 친구 덕분에 자취를 하게 됐고 덕분에 집을 나을 수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더부살이였어요. 잘 사는 친구가 자기 자취방 한 켠을 공짜로 내준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대학 생활은 시작됐고 1학년 가을 우리 부부는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요. 제가 친구들과 남편의 학교 축제에 놀러 갔다가 만난 거였죠. 남편의 동아리 친구가 제 친구와 사귀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가지치기였죠. 남편은 제게 먼저 호감을 드러냈고 저도 선한 인상의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막차 시간에 몰려 얘기 중에 헤어져야 했는데 남편이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메모지에 적어 건넸는데 며칠 뒤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후로 우린 몇 번 더 만나다가 얼마 후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학교 수업에 아르바이트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챙겼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전 믿음직스러워서 좋았고요. 그러다 남편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 우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음식을 싸들고 면회를 갔는데 글쎄 남편의 얼굴에서 광이 나지 뭐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난생 처음 눈치 안 보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네. 나 이러다 말뚝박고 싶어지면 어쩌지? 그땐 그저 우스갯소리로만 들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남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죽 사는 게 힘겨웠으면 그랬을까 했죠. 그렇게 연병장의 시계는 돌아갔고 남편은 제대를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출판사에 취직을 했고요. 복학을 한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며 바쁜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친구와 창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자퇴까지 하고서요. 당연히 전 반대를 했죠.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덜컥 자퇴를 해버리면 나중에 취직도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고 결국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우린 그때 엄청 싸우고 한 달 가까이 냉전 상태로 보냈었죠. 그런데 창업 준비로 고군분투하는 남편을 보니 언제까지고 토라져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적어도 나만큼은 힘이 되어주자 싶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했죠. 남편의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과 스마트폰 앱을 다루는 회사였어요. 젊은 패기였는지 정말 자신이 있었던 건지 남편과 친구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기반을 다지기까지는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남편 회사 역시 그랬어요. 처음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우연히 기회를 잡게 됐죠. 시범 삼아 출시했던 스마트폰 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걸 필두로 출시한 앱들이 연달아 히트를 친 거죠. 덕분에 회사는 궤도에 오르게 됐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이 청춘을 갈아 넣은 회사는 그렇게 조금씩 성장을 거듭했고 현재는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거죠. 당시 전 출판사에서 사파 디자인을 맡고 있었는데요. 대형 출판사라 월급이며 복지도 괜찮아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슬슬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자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전 알아버렸어요. 이 남자가 청혼을 하려고 왔다는 걸요. 평소 입지 않던 양복에 넥타이, 게다가 손에 땀이 나는지 자꾸 손바닥을 바지에 문대고 있었거든요. 전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남편이 먼저 고백해주길 기다렸죠. 궁금했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은 이 남자가 어떻게 청혼을 할지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신은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말이죠. 대단한 이벤트도 아니고 눈물 나는 멘트도 아니었지만 솔직하고 담백한 그 말에서 전 남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고요. 그날 우린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서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 그리고 힘들었던 성장 과정,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를요. 나직한 목소리로 담담히 이어진 남편의 얘기에 전 눈물이 났어요. 20살 때부터 곁에서 지켜봤기에 힘들게 살아온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에 인사드리러 가보면 알겠지만 나한테 가족은 아버지뿐이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듣고 넘겨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내가 이런 놈이라서. 전 그런 남편한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직장생활 짬밥이 얼만데 그런 자리를 못 넘기겠냐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걱정이 되긴 했죠. 앞으로 계속 볼 시댁 식구들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집에 가보니 남편 말대로 우릴 환영해주는 건 시아버님 뿐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보자마자 빈정거리셨죠. 지 형들보다 먼저 가겠다니 나 원참. 넌 장유유서도 모르니? 생전 연락 한 번 없더니 결혼할 때 되니 부모가 필요하긴 했나 보지?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시종일관 어머님은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만 해대셨어요. 그런 어머님 앞에서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얘긴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그날 우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시어머니의 푸념을 듣다가 저녁도 제대로 못 얻어먹곤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분하고 화가 났지만 나보다 힘들 남편을 생각해 꾹 참았어요. 반면 우리 집에선 남편을 반갑게 맞았죠. 이미 부모님과는 학부 때부터 얼굴도 익힌 데다 밥도 몇 번 먹었던 사이라서 마치 아들 대하듯 자연스럽게 대해주셨거든요. 남편도 자기 집에서와는 달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여운 사람, 처가에서라도 대접받고 살게 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리고 얼마 뒤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바로 전날까지 전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웬일인지 상견례 자리에서는 멀쩡히 행동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돈 앞이라 그런 거겠지만요. 우린 둘 다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조촐하게 친척들과 친구들만 불러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우린 별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이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곡을 하시지 뭐예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인간 병수발까지 해야 돼? 지질이 복도 없지.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아랑곳 않고 자신 팔자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전 혹여 남편이 무슨 짓이라도 벌이지 않을까 가슴을 조였죠. 한참을 곡을 하던 시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보며 그러시더군요. 니네 형 누나들 바쁜 거 알지?
보니까 니네가 제일 한가한 것 같던데 집에 들어와서 네 아버지 간호 좀 해라. 새아기 너도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 일 그만둬야 할 거 아니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병수발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게다가 들어와서 병수발을 하라니 말인즉슨 시집살이를 하라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시집살이에 병수발까지 하게 되다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죠. 아버님 간호까지는 어떻게 봐주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런데 남편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아버님을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 집은 무리였죠. 세 사람이 살기엔 저희 집이 좁았거든요. 게다가 환자를 모시는 거라 더더욱이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을 했어요. 그 눈물을 보니 저는 안 된다고만 할 순 없었죠.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접어주자 했죠. 그렇게 우린 시댁과 합가를 결정했어요. 전 출판사에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아버님 병간호에 나섰죠. 근데요, 제가 어머님 대신 당신 남편 병수발까지 들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지 뭐예요. 게다가 잔소린 또 어찌나 해대는지 누가 보면 제가 시댁에 친정아빠 모셔와 사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성질 같아선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 꾹 참았어요. 비록 거동은 힘드시지만 볼 거 들을 거 다 하시는 아버님은 절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어눌한 말투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울컥했죠. 그와는 달리 어머님은 절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툭 하면 아버님 옆에서 빨리 죽으라고 곡을 하셨죠. 아우, 저 인간 차라리 빨리 요단강이나 건널 일이지. 정말 인간 같지도 않더라고요. 아버님 앞에서 서슴없이 그런 소리 해대는 걸 볼 때마다 전 오기가 생겨서 아버님 간호를 그만둘 수 없었어요. 보란듯이 잘 해내겠다 마음먹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늘 제게 미안해했어요. 살림하랴 시집살이하랴 아픈 시아버님 간병하랴. 솔직히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 살다가 남편 혼자벌이로 살림을 해야 하는 판에 시어머니의 아픈 시아버지까지 돈 들어갈 곳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가게는 점점 구멍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혼자 밖에 나가셨을 리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께 달려가 아버님 행방을 물었죠. 그런데 글쎄 요양원 갔어. 이러시지 뭐예요. 저는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냐고 되물었지만 어머님은 엉뚱한 소리만 해댔죠. 내가 네 고생 덜어준 거야. 고마운 줄이나 알아. 내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주겠다고 하길래 보냈다. 돈 걱정은 말아라. 내가 낼 테니.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런 일을 가족과 상의도 없이 도둑장가 가듯 치러요. 저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가서 아버님이 어디 계신지 당장 말하라고 다그쳤죠. 그런데 소용없었어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입을 꾹 다물고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이 말했던 대로 어머님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집에 남자를 들이신 거죠. 도대체 어디서 남자들을 그렇게 데려오는지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밤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더러운 소리에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전 그때 난생 처음 사리를 느꼈다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을 잡고 분가하자고 난리를 쳤죠. 남편도 그러고 싶어 보였지만 그간 보증금을 야금야금 헐어먹은 탓에 당장 직구할 돈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가량이 흘렀어요. 남편은 그 사이 전국 요양원을 다 뒤졌죠. 그런데도 아버님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황이 급반전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주말이라 어머님과 남편 모두 집에 있었거든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대문 앞에 아버님 연배의 어르신이 서 계시지 뭐예요. 혹시 집안 어른인가 싶어 남편을 불러서 아는 분이냐고 물었죠. 모른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혹시 윤수냐? 제 남편 이름을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렇다고 했더니 대뜸 저한테 그럼 그쪽이 수연이겠구나, 윤수처. 제 이름까지 아시더라고요. 제가 맞다고 했더니 어르신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소리에 안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죠. 그런데 어르신이 어머님을 보더니 갑자기 돌변해선 어머님 머리채를 휘어잡지 뭐예요. 어머님은 머리가 잡힌 채 나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죠. 남편은 간신히 어르신을 떼어놓았어요. 어르신은 여전히 화가 안 풀리시는지 씩씩대며 그러시더군요. 망할 것, 멀쩡한 지 남편을 버리고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디밀어. 천벌 받을 년 같으니라고. 어르신은 어머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시군 남편 손을 잡아 끄셨어요. 윤수야, 가자. 네 아버지 찾으러. 어르신의 말에 남편은 동요하기 시작했죠. 그리곤 뭐에 홀린 사람처럼 차키를 들고 나와 어르신과 저를 태웠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어머님은 콧방귀를 뀌며 그러시더군요. 저 미친 영감탱이가 퍽이나 알겠다.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전 일단 자초지종부터 듣고 움직여도 움직이자 했지만 남편은 아버님 얘기에 눈이 뒤집혀서 막무가내였죠. 남편은 어르신이 건넨 주소를 향해 차를 몰았어요. 솔직히 전 반신반의했고요. 그런데 달리는 차 안에서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과 어르신은 수십 년 전 군대에서 만난 선후인 관계라고요.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어르신은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자 결심을 했고 보초를 서던 중 죽을 결심을 했었대요. 그때 어르신의 총구를 막아선 게 아버님이셨죠.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죽고 싶으면 차라리 그 정신으로 살아서 복수하라고요. 저놈들 보란듯이 멋지게 살아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복수라고요. 죽어봐야 개죽음밖에 더 되겠냐고. 그 말에 정신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죽기 살기로 악을 쓰고 사셨대요. 아버님은 제대하는 그날까지 어르신을 곁에서 지켜주었고 그렇게 두 분은 의형제로 지내셨다고요. 하지만 제대 후 얼마 안 돼 어르신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타지에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사셨다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연락이 끊어진 거죠. 그러다 은퇴 후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유독 아버님 생각이 간절해서 무작정 한국을 방문하셨었대요.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아버님과 재회할 수 있었다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결혼을 하던 그 시기쯤 같았어요. 이후로 한동안 통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끊어졌다더군요. 아마 아버님이 쓰러지신 그 시기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한테 편지 한 통이 도착했고 편지를 보곤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셨다더군요. 지금 찾아가는 주소지가 바로 편지에 적힌 주소였대요. 편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차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어요. 어머님이 애인과 작당해 자신을 외진 요양원에 보내버렸고 유일하게 자신을 보살펴주던 막내 아들 내외와도 연락을 끊어버렸다고요. 이 편지를 받거든 막내 아들 내외를 찾아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요. 그 편지는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보내셨던 모양이었어요. 어르신은 집으로 전화를 할까 편지를 쓸까 고민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어머님이 받고 먼저 손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직접 오셨다더군요. 전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달래주다
저도 같이 울음을 터뜨렸죠. 정말 어머님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우린 산길을 한참 달려 숲속의 외진 요양원을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 아버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선 환자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인 어머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요. 할 수 없이 우린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곤 어르신이 받았던 아버님 편지를 보여주고 내막을 설명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린 아버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아버님을 보자 남편은 달려가 와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아버님도 그렇고요.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펑펑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은 그 사이 상태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나가기 위해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 길로 우린 아버님을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그리곤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죠. 사악한 시어머니를 고소하려고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노인 방치와 학대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고소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았지만 결국 고소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저 역시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고요. 하지만 한 집에 살면서 어머님을 고소한다는 게 내심 찝찝하긴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론 더더욱 집이 지옥처럼 느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당장 나가 살 집도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어르신께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관리하기도 힘들다면서요. 마침 비어있으니 들어가 살라더군요. 저희가 돈을 모아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료로 쓰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전 선뜻 그러겠다고 할 수 없었죠. 그렇잖아요. 서울 시내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전셋값만 해도 수억인데 우리 부부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이 없자 어르신이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대신 아버님을 모시는 게 조건이라고요. 안방에 환자 병상이랑 필요한 의료품을 넣어줄 테니 성심성의껏 아버님을 잘 모시라고 하셨죠. 아버님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니 이 정도는 해드려야 자신도 마음이 놓이시겠다고요. 어르신의 설득 끝에 우린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아버님도 함께요. 얼마 뒤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어머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글쎄 아버님이요. 어머님한테 이혼을 요구하셨다지 뭐예요. 게다가 어머님의 상간남들 모두에게 간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셨고요.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도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났다고 남편한테 아버님 마음 좀 돌려달라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했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상간남들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곤 남편 형제들이 쪼르르 저희 집으로 몰려왔지 뭐예요. 평생 한번 챙기지도 않더니 양갱이며 화과자까지 사와서는 아버님한테 그 돈 받으면 좀 나눠주십사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업이 어렵다는 둥, 애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는 둥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그 모습에 아버님은 힘겹게 말씀하셨죠. 똥바가지를 퍼붓기 전에 이 집에서 썩 나가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본색을 드러내곤 돈 내놓으라고 난리 굿을 피우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 인간들이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쏙 빼다 박았는지 피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참, 얼마 전에 어머님 고소건에 대한 판결이 났어요. 노인 학대죄가 적용되긴 했는데 형은 몇 개월 안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나마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자기 어머니인데. 그리고 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 거래하던 협력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프리랜서 동화 사파가로 일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로 하는 거라 아버님 간병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죠. 솔직히 살림하랴 일하랴 간병하랴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서 기관에서 간병 도우미도 보내주셔서 그나마 덕 좀 보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남편의 가정사는 이렇게 전화위복으로 끝을 맺었어요. 이번 일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심코 행했던 선행 하나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 잘 모시고 착하게 살려고요. 착하고 성실한 남편 내조도 잘 하고요. 그럼 언젠가 저도 복 좀 받겠죠?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